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너무 작은 무대다. 태양계 자체가 우리 은하에서 깡촌이에요, 위치가. 그렇지. 거기서도 또 깡촌 중에 깡촌인 지구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어차피 다 그냥 태양계 촌놈들입니다. 이거를 칼 세이건이 말을 한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과학 유튜버시죠. 저희 궤도님을 모셨습니다. 진짜 과학을 이분보다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롱테이크로 다 저 충전기도 다 준비했고, 소문 들어서 지금 침착맨에서 9시간 하셨죠? 아, 9시간 그때 더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침착맨님 좀 피곤해 하셔가지고. 진료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연기예요, 연기. 그래? 예, 원래는 끝나고 나면은 또 아쉬워서 아, 더 길게 할 걸 막 이러시는. 나한테는 진짜 지겨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코스모스와 뭐 인터스텔라와 칼 세이건과 외계 생명체 탐사와 아니 주제를 갖고 저는 이거 침착맨 나가면 하나당 6시간씩이에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처음 봤거든요. 아, 혹시 누가 리드를? 이 칼세이건 와, 진짜 정말 오리지널을 보셨네. 오리지널 버전을 그때 흑백 TV로 요만한 걸로 보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잘생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쫙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구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 시간대별로 한 다음에 인류가 마지막에 나온 건 요 끝에 한 순간 그 잠깐 블링크하는 정도의 시간일 뿐이다, 이거를 쫙 보여주면서 설명을 막 하시고, 그때 막 유행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난처하는. 그러니까 허세. 너 안 읽었니? 10%도 이해 못했는데 들고 다니고 있다. 그때 그런 게 있었어.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 뭐 코스모스 이런 거 읽어야지 쟤 좀 공부 좀 하는 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예. 기억나는 건 되게 잘생긴 과학자. 잘생겼고 어떻게 보면 과학 대중화의 약간 아이콘이자 천문학 자체의 상징,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근데 가장 유명한 거 말씀하신 코스모스 저자로 유명하죠. 혹시 요거 뭔지 아세요? 요게 이제 홍채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헬릭스 성운의 사진과 사람의 눈동자를 합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우주를 연결한 이미지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헬릭스 성운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의 눈을 넣었는데 이 둘은 사실 인과관계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배치했을 때 굉장히 그럴싸한 우주의 천체 모양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이 좀 무섭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사르곤 같은데? 뭔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 디자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되게 이분 철학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어쩌면 눈을 넣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했던 분입니다. 어려운 얘기,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는 수학 외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을 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게. 맞아. 예를 들어 모르면은 사실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듣고 들은 얘기를 또 옆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만들어냈죠. 아마추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그래서 저는 대중의 눈높이를 의미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뭐 우주 과학 이론만 설명하는 콘텐츠였다면은 저렇게까지 인기 끌긴 어려워요. 사실 이론만 설명하는 콘텐츠 많잖아요. 네. 뭐 이건 그렇고 저거 그렇고.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이분의 마인드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본인이 그냥 이걸 해설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본인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난 그 책 서문에 써있는 것도 멋있잖아. 아, 서문 얘기 또 뒤에 나와요. 기가 막히잖아. 서문 얘기가 기가 막히죠. 또 여자 관계 얘기까지 하면 더 기가 막혀. 야. 네,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굉장히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나가는 분이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 단순히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애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네.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본 거야.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명작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영화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영화 콘택트.
근데 이게 소설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칼 세이건이 쓴 유일한 SF 소설. 아, 유일한 건가? 네. 과학 대중서는 한 30권을 넘게 썼어요, 칼 세이건이. 진짜? 네. 정말 많이 썼어요. 퓰리처상도 받았죠?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이고, 이게 아마 1985년에 쓴 소설이고, 이것도 굉장히 멋진 소설이고, 이 내용도 거의 영화와 비슷하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바로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 콘택트로 탄생한 거죠, 저 책이. 네, 그래가지고 칼 세이건이 이걸 영화화하는 걸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쓴 유일한 SF 소설이 영화화가 되는 거고. 아, 그때 암 걸렸을 때 막판에? 맞아요. 네, 그래갖고 결국 영화 나온 걸 못 보고 돌아가세요. 네, 너무 아쉽죠. 근데 촬영하는 기간 중에 이제 사망을 하시고, 근데 영화는 대박이 났죠. 너무 영화 멋있었어. 성공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칼 세이건에 대한. 보이저 탐사선은 칼 세이건이 굉장히 또 좋아했던 미션이었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를 담았어요. 뭐 인류 문명의 언어들로 기록된 인사말들. 어떻게 기록되는지 혹시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근무에다가 LP판으로 맞아요. 골든 레코드에다 담았어요. 거기다가 정말 인사말들을 담았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모든 국가의 인사말을 그냥 담은 게 아니라 조금씩 나라마다 좀 받은 것 같아. 그거 되게 재밌고, 또 이미지가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지구의 위치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 그다음에 인간의 형태까지 또 그려가지고 골든 레코드에 탑재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 보이저의 그런 정보들을 담아서 보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우리 인류가 아닌 그 외의 어떤 누군가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거는 첫 시도고, 그게 되게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의 외계인에게 건네는 평화의 상징이 보이저죠. 나는 웃기는 게 보면은 그 LP판이 그 당시엔 최첨단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LP판 사용하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네 커트짜리 만화로 보여주고 막.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던져진 거고, 이런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조금 행사할 수 있는데, 지구의 속삭임이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속삭임. 속삭임. 네, 이 책에 어떤 게 실려 있냐면, 골든 레코드 안에 있는 이미지와 이야기, 뭐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뭐 이것과 관련된 과정들,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한 118장 정도가 들어가 있고, 여기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구의 뭐 19가지 소리, 음악 27곡, 이게 담긴 레코드판을 왜 우주로 보내게 됐는가, 그 배경, 그리고 그 과정, 그 레코드판에 실린 내용들에 대한 걸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은. 네. 너무 아이디어 좋죠. 왜냐면은 이걸 한번 소모하고 끝낼 수 있는 거를 또 책으로 내. 원소스 멀티 유즈죠, 일종의. 그 당시. 그래서 보낼 건 보내고, 또 요건 내가 책으로 또 해서 또 인쇄도 벌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롤모델이야.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여기 내용을 내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인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좀 아쉬워. 왜냐면은 정말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요. 딴 데는 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근데 너무 아쉬운 게, 폴란드 같은 경우가 반갑습니다, 세상 너머의 존재들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중국이, 중국 왜 이렇게 길어? 인구수 대비로 좀 칸을 줬나? 중국이 모두들 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시간 나면 놀러 오세요. 야, 좋다. 와, 너무 길게 줬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너무 아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저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쓰실 거예요? 저는 일단 길게 쓰죠, 무조건. 엄청 길게. 엄청 길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서. 어떻게 쓰셨어요, 이런 거 있으면? 글쎄요. 나는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빨리 대답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안 될 거야 검색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홍보도 하고. 네. 전 놀러 오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네요. 역사에 남는 뭔가니까. 우리가 가기는 좀 한참 먼 것 같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왜 UFO가 최근에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많이 발견이 난대요. 근데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그럴듯하던 게 뭐냐면은, 원폭을 터뜨려서 원자폭탄이 확 터지면서 섬광이 났잖아요. 인공으로 만든 아주 강력한 빛이잖아. 그게 지나가는 외계인들이 봤을 수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빛을 만들어 봐서 그때부터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완전 일리는 있는데 UFO만 빼면 되게 일리는 얘기였어요. 왜냐면은 아니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제 저희 오늘 준비한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위적인 신호예요. 왜냐면은 자연적이다라는 거는 인위적이지 않고 패턴이 일정합니다. 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인위적인 어떤 신호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게 있으면. 그래서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너무 특이한 신호니까.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신호일 수도 있고. 예. 근데 뭐 UFO가 최근에 많이 발견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UFO와 관련된 뭐 자료들이 옛날 것들이 많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모든 국민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초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그럼 빈도로 따지면은 UFO나 외계인이 엄청 찍혀야 돼. 근데 과거에 우리가 카메라조차도 소지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말 많이 나왔으나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UFO나 외계인 요거에 대한 거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갖는 주제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다 저렇다라고 말할 권리가 과학자들은 아직 없죠. 예,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험담을 바탕으로 뭐 내가 뭐 자고 있었는데 어떤 꿈을 꿨는데 막 이런 것들도 많고 근데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보나 뭐 명확한 경험이 뭐 기록된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과학에서의 최고의 증거는 절대 아니에요. 증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는 수학적 증명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는 그 무지로부터 시작하는 논증이라고 거의 모든 증언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도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고 이제 칼 세이건의 뒤를 이어서 코스모스를 진행하신 그 호스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라고 시작을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내라. 네. 확실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편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무지로부터 시작하는 논증은 결국은 정확한 정보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면은 확실하지 않다 해서 끝내는 게 가장 좋고 더 나아갈 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정말 엄밀하게 보는 거죠, 모든 정보를. 예. 이거를 UFO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 용어도 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라 미확인 공중 현상. UAP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공중 현상인 거고 이게 실제 뭐 비행 접시 이런 걸로 보기는 좀 힘든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미확인 비행 물체, 미확인 공중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미확인이라서 비행 접시 외계인이 타고 왔을 거다.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다음 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골든 레코드예요. 내가 얘기했던 거 그림. 멋있죠. 근데 칼 세이건이 요거를 실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이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것이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열정을 품지 않은 존재라면 그런 메시지를 담은 우주 탐사선을 다른 세계와 다른 존재에게 띄워보낼 리가 없다. 메시지가 엉뚱하게 했을 때 가능성이야 당연히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분명히 알 것이다. 우리가 희망과 인내를, 최소한 약간의 지성을, 상당한 아량을, 그리고 우주와 접촉하고자 하는 뚜렷한 열의를 지닌 종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외계인이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딱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거다. 우리 이해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런 열의를 갖고 있는 종이었다는 걸 알 거다. 우리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이 골든 레코드를 보게 될 외계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요걸 약간 전달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거는 너무 잘하시죠? 레이저 아니야? 아, 이게 무슨 별 초신성 찍은 거야? 교수님이 이거를 모르셨으면 저는 영광입니다. 이거를 처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에요. 야, 너 저렇게 밝게 빛나? 장난 아니죠.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상황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지구 쪽을 찍자 주장을 했어요. 아,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 여기서 맞아요. 이거에 나온 거구나. 그쵸. 근데 그 당시 나사에서는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보이저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또 인공 물체고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돌렸다가 태양빛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카메라 고장난다.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많은 그 광량이 들어오면은 이제 CCD가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안 된다. 이랬고 심지어 보이저에 카메라도 안 들어갈 뻔했어요. 그냥 메시지만 보내고 네, 끝내고. 그러니까 돈 문제로. 네. 근데 칼 세건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자들의 돈으로 만든 거다 보이저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다. 납세자들한테 사진 한 장 안 보여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돈을 어디다 썼다 생각할 거냐? 강하게 주장했죠. 야, 그건 참. 그 진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돈을 쓴 건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카메라를 싣는 거, 탑재하는 거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유도 멋있어, 이유도. 이유도 멋있어. 그 말을,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지금까지도 과학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해요. 국민들이 다 정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공감하게 된 것까지 저는 이런 칼 세건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궤도가 열심히 해야겠네. 제가 열심히 해야지. 제가 죽고 나서 막 50년, 60년 뒤에는 너무 당연한 거야, 돈 쓰는 게 과학에. 왜냐면 그게 우리를 바꾸니까.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 이렇게 또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돌리자 해서 찍었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찍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담았어. 결국 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 라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선이 이렇게 잘못 들어간 거야? 지나가는 것. 그렇죠. 이거를 찍으면서도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칼 세이건이 그 말을 하는 그 부분만 해도 정말 그 부분을 그냥 영화로 만들어야 돼,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고향인 저 점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영웅과 겁쟁이, 왕과 농부, 선생님, 부패한 정치가, 인기 연예인, 지도자,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고작 저 먼지만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존재한다.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너무 작은 무대다.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때문에 너무 많은 싸움과 증오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며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이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너무 대단한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칼 세이건은 우리는 그냥 먼지 위에 있다. 그리고 막 또 거들먹거리잖아요. 또 잘 돼가는 사람들. 강남에 살아. 내가 뉴욕에 살아. 뉴요커? 뭔 뉴요커요? 그냥 먼지 위에 사는 거예요. 이게 태양계 자체가 우리 은하에서 깡촌이에요, 위치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으면 다 죽었어, 어차피. 깡촌이라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은하의 깡촌에 있는 시골, 태양계 시골에 거기서도 또 깡촌 중에 깡촌인 지구에 있는 거야. 그치. 태양에 있어야 돼요, 진짜. 진짜 그 정말 메인들은 다 죽었죠, 태양에 있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어차피 다 그냥 태양계 촌놈들입니다. 이거를 칼 세이건이 말을 한 거죠. 겸손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우주에 보금자리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종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해라, 서로에게 절대 무례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찮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된다. 서로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메시지를 줬고 칼 세이건이 워낙에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과학 문화 활동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칼 세이건이 훌륭한 과학자가 아니라는 편견도 많아요. 그렇지. 방송인인 줄 알지. 그러니까 방송인.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과학자분들,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도 실제로 좋은 논문을 연구실에서 많이 내시거든요. 네. 근데 그 연구 업적보다 오히려 이분들은 방송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유명하니까 연구를 안 하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걸 실제로 칼 세이건 효과라 그러거든요. 칼 세이건 효과. 교수님도 막 이제 건축 관련된 거를 맨날 고민하고 공부하셔도 방송에 많이 나오시니까 맞아. 그분은 건축가가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근데 계속 하시잖아요. 네. 건축 쪽 업무를. 네. 이게 칼 세이건 효과라고 하고 실제로 연구적으로도 성과를 다른 천문학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기셨어요. 논문도 많이 쓰셨고. 근데 워낙에 대중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고, 만약에 칼 세이건이 정말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나라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겠죠. 네, 정말 과학자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소통까지 잘해버리니까 위에 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너무나도 설득이 되는 거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회유할 줄 알고 주장할 땐 주장할 줄 알고 언론을 이용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적인 면모보다 대중가적인 면모가 컸던 거고 하지만 대단하게도 과학도 대단하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분들이 칼 세이건 때문에 연구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과학자를 꿈꾸세요. 근데 칼 세이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네, 정말 타고난 전설적인 인물이고 이렇게 연구를 잘하는데 대중소통도 잘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사람인데 킵손 박사님이 계시죠. 예. 정말 훌륭한 연구를 잘하고 노벨상을 탔어. 근데 이분이 소통도 잘해요. 누가 그 영화 만드는데 본인의 몇 년을 써요.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안 해요. 네. 근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정말 태어나기 힘든 분들이에요. 네. 저도 노벨상 강연자분들 강연을 많이 들었는데 대중과 소통 잘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칼 세이건 같은 분하고는 될 수조차 없죠. 요새는 더 겸손해져서 그냥 과학 애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아니 뭐 실제로도 연구원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 애호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칼 세이건이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제가 알기로 주부 시청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주부 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정말 이 칼 세이건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인류의 이런 걸 딱 들으면은 막 이제 와 이게 외배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철학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각이. 저분은 철학자인 것 같아. 아 철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예. 또 많이 했던 게 외계 지적 생명체 찾는 세티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어요. 이건 이제 집에서도 이런 걸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같은데 이제는 좀 많이 열렸어요. 네. 과거에는 국가 주도로 했었고 뭐 영화 콘택트도 그렇잖아요. 국가 예산을 받아서 네.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너무 낮은 확률이 되고 이러니까 아예 민간 개방을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고 근데 칼 세이건이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기준 자체를 최초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외계 생명체 탐사 쪽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칼 세이건이죠. 나사 화성 탐사 계획인 바이킹 계획의 총책임자를 맡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서 바이킹 착륙선 모델입니다. 네, 모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되게 작구나. 그쵸. 요 정도죠. 요 정도인데, 이 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낸 웬만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칼 세이건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전부 얻어낸 것들은 다 칼 세이건이 했고, 얻기 위한 힌트도 전부 칼 세이건에서 왔어요. 그 다음엔 훨씬 더 많은 탐사를 해서 우리가 화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됐죠. 칼 세이건이 이런 정말 사이언스 목적으로 한 탐사, 행성 탐사 미션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아이디어를 낸 분입니다. 이분이 첫 번째 아내세요. 생물학자 린 마걸리스 박사님이신데 이분 자체도 정말 우수한 진화 생물학자세요. 세포 내 공생설을 들어보셨어요? 네. 세포 내 공생설을 이분이 주장하신 분이세요. 뭐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맞아요. 그 바이러스가 네. 그러니까 그 세포 내 공생설을 처음 주장하신 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비주류였던 세포 내 공생설을 주류로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과학자시군요.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서 핵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이 메커니즘이 있다. 이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말년에는 약간 음모론으로 좀 빠지신 분이세요. 네. 9.11 테러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말씀 좀. 그럼 그때까지도 살아 계신. 네. 되게 오래 살았었네요. 그렇죠. 네. 아들 도리언 세이건 이분도 이제 생물학을 하셨어요. 두 번째 아내입니다. 네, 린다 잘츠만. 네,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 보이저에 실렸던. 네,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의 지구의 위치와 인간의 모습을 그린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 잘츠만과 사이의 아들 닉 세이건 닉 세이건 같은 경우가 골든 레코드에 들어간 영어 인사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보이저 프로젝트를 할 때까지만 해도 두 번째 부인하고 같이 계셨던 거다. 그렇죠. 그리고 중년이 되고 나서 이혼을 했죠.
세 번째 부인이 사실 제일 유명해요. 그분 다큐멘터리 같이 만드신 분. 네네. 이게 매력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그러시네요. 멋지시고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 제작에 관한 일을 하다가 칼 세이건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이 그림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을 그쵸, 레코드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좀 슬퍼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두 번째 부인 린다 잘츠만 있죠. 근데 린다 잘츠만의 친구가 앤드류 한. 앤드류 한이 세 번째 부인? 네, 세 번째 부인.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앤드류 한이 누구의 애인이었냐면 칼 세이건의 친구의 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네. 그쵸. 결국 내 친구의 애인이었고 내 아내의 친구였던 사람이랑 바람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슬픈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앤드류 한과 칼 세이건은 또 좋은 또 그들만의 행복한 길을 또 갔는데 칼 세이건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가장 사랑한 사람이다. 앤드류 한이. 코스모스가 이제 앤드류 한에게 헌정하는 네. 책이었죠. 그리고 앤드류 한이 이 칼 세이건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환경운동, 사회운동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혼의 약간 동반자, 영혼의 동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코스모스라는 책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앤드류 한입니다.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시나리오에 공동 작가로 참여를 아예 했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칼 세이건이 죽고 나서 그가 이루지 못한 꿈도 앤드류 한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꾸준히 후속작과 다큐멘터리 기획을 하고 지휘를 하고 이런 역할을 앤드류 한이 계속했고 정말 칼 세이건과 많은 거를 공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분은 칼 세이건의 인류애를 세상에 알리는 거를 정말 목표로 많이 했었고 저분도 굉장히 멋진 분이시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결혼을 여러 번 했을지 몰라도 아내분들이 다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특히나 세 번째 부인은 칼 세이건이 정말 영혼을 바쳐서 아주 의지했던 분이고 말년까지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납니다. 샤샤 세이건이라고.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왼쪽에 있는 책이에요.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를 위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서평을 리차드 도킨스가 썼어요. 리차드 도킨스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알지. 까칠한 사람 아니야? 독설가예요. 독설가고 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서평 썼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안 좋게 썼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쓴 서평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칼 세이건의 딸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도 만약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가 칼 세이건의 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와,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이 문장은 샤샤 세이건의 책을 극찬하면서 칼 세이건까지 극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 듣고 소름 돋았어요. 약간. 그리고 심지어 이걸 리처드 도킨스가 그렇지. 남겼어. 그 독설가가. 그러니까 아마 샤샤 세이건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서평에 이런 말을 했죠. 삶의 기쁨으로 진동하는 사랑스러운 책. 네, 저 책이. 그래서 정말 그 책 제목이 이토록 작은 존재를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지만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소중한 존재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인류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쓴 책인 것 같아요. 네, 딸. 네, 딱 그 어릴 때 모습인데 14살 때 칼 세이건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구나. 14살 때. 네, 되게 어릴 때 돌아가셨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아버지한테 죽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칼 세이건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뭉클했어요. 왜냐면은 과학자다 보니까 그치. 거짓말하기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상황에서 14살짜리 딸이 아빠 죽지 마 이러면은 약속하겠다. 나 절대 죽지 않을 거다. 그럴 텐데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칼 세이건이 정말 진성 뼛속까지 과학자. 그런 것 같아. 딱 그런 느낌. 근데 그거를 딱 저도 들으니까 뭉클하더라고. 진짜 정말 천성 과학자다. 어쨌거나 이 칼 세이건은 샤샤 세이건에게는 그 우주적 관점을 알려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가 넓다는 걸 알면서도 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샤샤 세이건의 호기심을 항상 격려하고 네, 보통은 이제 뭐 호기심이 있으면 상대를 별로 안 하잖아요. 어릴 때. 근데 항상 격려하고 아무리 복잡한 개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자기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다.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 유년 시절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저 칼 세이건이. 그리고 이분이 안 바빴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 인지도도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바쁜 사람이 딸이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절대 무시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을 했다. 얼마나 딸을 아꼈었는지를 좀 알게 되는 구간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샤샤 세이건한테 네. 만약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자신의 어린 딸에게 우주를 설명하는 장면을 가장 보고 싶다. 자기가 겪었듯이. 좀 뭉클하더라고. 감수성이 있는 패밀리다. 칼 세이건은 돌아가셨지만 칼 세이건의 이런 여러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인류에는 영원히 유전자를 통해 남아가고 단순히 그냥 이 직계 가족들만 이걸 나눠가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라는 책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의 이 가치관을 공감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칼 세이건에 대한 얘기. 네. 아, 이건 뭐 거의 3시간밖에 코스모스 책 표지 넘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칼 세이건의 그 연대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 정도로 좀.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3번 결혼했다는 거는 저는 몰랐던 사실이고 그런 거 있어요. 건축가들도 우리는 맨날 그 건축물만 보잖아. 근데 그 사람의 비하인드 개인사를 들었을 때 되게 재밌어. 이 사람의 건축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이구나가 더 이해가 되면서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더 이해가 되거든. 칼 세이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코스모스랑 가볼까요? 일단 코스모스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앤드류안을 위하여 뭐 이것도 굉장히 멋있게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문법으로 번역이 되는데 뭐 가장 FM은 이제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 하나의 기쁨이었다. 요거 좀 더 멋있게 막 하면 이런 거 뭐 광활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이게 서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문만으로도 이 책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 맞아요. 이게 제일 유명한 서문이잖아요. 정말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250여 장의 사진과 일러스트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문체들도 기가 막히고 묘사도 기가 막히고 그런 것 같아. 본인 이야기도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잘 읽혀요, 책 자체가. 맞아. 너무 좋았고 얘는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몇 판이나 찍혔을까? 이거는 1000만 부. 그거 이상 찍혔을 것 같은데? 네, 일단 100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렸을 것 같은데? 1000만 부라고 하는데 일단은 책보다도 다큐멘터리가 진짜 7억 명이 봤대요, 다큐멘터리. 와. 일단 책 제목을 잘 지었어. 저것도 사실 뭐 없던 단어는 아니니까 되게 오래된 단어거든요. 근데 저거를 책 제목에 쓰는 것 자체가 책 제목을 잘 지었다기보다 이런 제목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제목을 아무나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런 책 제목을 딱 지으면 사실 별 제목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런 제목을 쓸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교수님께서 책을 쓰실 때도 네. 뭐 다른 이름 필요 없어요. 그냥 건축 딱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유현준의 건축 이거 괜찮잖아요. 노벨상 받으면 할게.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퓰리처상을 받으시고 막 그런 상황이면 건축 그럼 진짜 멋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제목을 잘 지었다고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위상을 갖춘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요 책 제목에 대한 것도 제가 이따가 살짝 말씀드릴 거라서 요게 이제 2013년에 새로운 판본으로 출시된 코스모스입니다. 요거에는 지금 보시면은 With a new forward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앤드류안과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머릿말을 추가해서 새로운 판본으로 출간한 거예요. 네, 머릿말을 닐 디그레스 타이슨과 앤드류안이 추가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새롭게 나온 게 바로 저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서, 이 홍승수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시고 2019년에 75세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저도 정말 존경하던 천문학자셨고 홍승수 교수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너무 원로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그 코스모스 내에서 정말 멋진 문장들을 또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코스모스를 번역한 이후에 칼 세이건 자체를 다시 보게 됐다. 그리고 이걸 번역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과학 교육 자체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 대중화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승일 교수님 개인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온 책이다, 코스모스가.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코스모스라는 게, 코스모스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마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과연 다른가?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스모스는 우리의 삶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철학을 갖고 있는 책이고, 과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와 미래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현재는 과연 있을까요? 철학적인 질문인데 현재는 있다고 봐요. 저는 과거도 있다고 보고 미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있을까요? 내 기억 속에서 내가 기억하는 거는 과거고 기억은 정확한 겁니까? 모르지 나는. 그건 모르지. 요게 제가 그 입자물리학자 박권 교수님이라고 네. 양자역학, 물리학자세요. 굉장히 훌륭한 물리학자인데 약간 입자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런 논의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나? 현재라는 거는 되게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 순간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현재를 인지하는 순간 과거거든요. 과거가 돼버리죠. 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라는 거를 딱 찍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면 과거랑 미래만 놓고 보자는 거죠. 과거랑 미래는 과연 다른가? 생각해보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지. 모르죠. 아직 안 왔으니까. 네. 과거는 알 수 있나요?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뿐이지 진짜 과거는 모르겠지. 과거도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 하지 않아. 그냥 내가 그걸 지나왔다라고 그냥 기록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렇지. 네, 우리 뉴런에다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나 미래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 과거도 우리는 모르고 미래도 우리는 모르고 시간도 우리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에 대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은 아마도 우리가 머리로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기억만 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현재까지 좀 합쳐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네, 좀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스모스의 의미를 조금 한번 나누고 싶은데 다음 장 주시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번역을 하면 전부 우주예요. 네, 그렇죠. 이 차이를 혹시 아세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다 우주네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차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스페이스라는 표현은 지구 대기권 밖에 인간이 장악할 수 있는 공간 자체예요. 공간 자체. 우리가 거기 도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스페이스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비어있는데도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카르만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상으로부터 고도 100km 정도를 말하거든요. 이 카르만 라인을 기준으로 요거보다 높은가? 요거보다 낮은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주랑 이 지구를 구분해요. 네. 인류가 닿을 수 있는 곳, 카르만 라인을 넘은 곳이 이제 스페이스. 그리고 우리가 인공위성이 가 있는데 또 탐사선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다 스페이스라고 봐요. 일단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 뭔가 도달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주의 모든 곳에 우리가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시간축도 포함이 돼야지 우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스페이스는 여기까지고, 요거보다 넓은 개념이 이제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는 별, 은하, 우주로 채워진 천문학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우주예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유니버스인 거죠. 천문학 교과서에서 만약에 우주를 말한다, 그럼 스페이스 개념은 아니고 유니버스 개념. 스페이스는 이제 실제 로켓 공학자들, 탐사선을 만든 분들이 저기까지를 본다. 여기에 어떤 스페이스에 가 있는 거죠, 탐사선이. 근데 천문학자들한테는 유니버스가 진짜 우주고, 쉽게 비유하자면은 스페이스는 우리가 태양빛을 딱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네. 요 그림자는 스페이스예요. 다 스페이스. 근데 이런 이 그림자들을 우리가 좀 포괄해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늘이라는 표현, 음지. 예, 그러면 그늘이라는 표현은 이런 그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그림자, 빛이 막혀있는 모든 곳을, 양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늘, 음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유니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코스모스는 뭐냐? 코스모스는 유니버스의 종교와 철학이 덧붙여진 조화로운 주관적인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그리스어로 혼돈, 카오스라는 걸 말했는데 요거의 반대 개념인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를 처음 사용합니다. 카오스는 혼돈이고 요거의 반대 개념인 코스모스를 처음으로 피타고라스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가 생각했던 우주예요. 이게 코스모스고 카오스와는 반대되는 질서정연한 우주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 되게 재밌죠. 선도 움직이고 얼스도 움직이네.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우주론인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지구가 중심이었죠. 그냥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우주가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가 만물의 중심, 우주의 중심. 근데 이때 굉장히 앞선 개념이죠. 피타고라스가 아니다. 이 중심에는 이 중심 가운데 뿔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다 그 가운데 뿔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고 심지어 태양도 돌고 있죠. 이게 더 최근에 그거에 맞네. 그쵸. 근데 아쉽게도 그 가운데 뿔이 태양인 건데 걔를 약간 분리했어. 근데 어쨌거나 되게 혁신적인 개념을 제안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저기 카운터얼스가 있어요. 그죠? 저게 뭐냐면은 반대쪽 지구예요. 반대쪽 지구. 어떤 논리냐면 우주의 모든 천체는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약간 조화가 맞춰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천체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점엔 가운데 뿔이 있고 지구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혼자서 이 저 중심에 있는 가운데 뿔을 놓고 돈다, 공전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균형이 조화롭지 않은 거야. 아, 네.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구의 반대편에 정확하게 지구와 같은 무게의 천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카운터얼스입니다. 완전 음양 이론이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조화로운 우주를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이런 식의 조화로운 우주가 바로 이제 코스모스인 거고. 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는 이런 뭐 어떤 천문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천문학에서 말하는 이 우주만을 칼 세이건에 집어넣었다면 칼 세이건의 유니버스가 돼야 맞아요. 그치. 네. 실제로 천문학적 지식을 넘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방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 어쨌거나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시공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떻게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설명을 합니다. 예. 그게 정말로 경이로운 과정들을 거쳐 나오는데 이거를 정말 멋있게 쓰고 정말 작고 뜨거웠던 빅뱅 거기서부터 빅뱅 직후 우주 공간에서 우주의 나이가 한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드디어 수소와 헬륨 같은 애들이 탄생을 해요. 꽤 일찍 태어났네. 굉장히 일찍 태어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주의 나이가 37.98억 년. 그러니까 38만 년이니까 거의 직후예요, 직후. 네, 근데 이때 태어나는데 이때 만들어진 수소가 여전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거나 지금도 쓰여요. 그렇죠. 고작 빅뱅 직후 38만 년 후에 태어난 수소를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스 구름들 이게 이제 뭉쳐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올라가고 커지고 압력과 온도가 이제 핵융합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수소와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결합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핵융합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와 수소가 융합을 해요. 그러면 수소보다 무거운 애가 탄생해요. 수소, 헬륨, 원자 번호 1번, 2번이잖아요. 그럼 원자 번호가 2번으로 가면서 더 무거운 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소와 수소가 합쳐지면은 더 무거운 애가 만들어지는데 둘의 합보다 결과물의 질량이 작아요. 사라진 미세한 이 질량 어디로 갔는가? 에너지? 그쵸.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공식 E는 mc 스퀘어. 여기다가 광속,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제곱을 해서 질량에 곱을 해요. 그럼 그 사라진 아주 작은 질량이 막대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지금 태양이 빛나는 이유거든요. 그 막대한 에너지로 태양이 빛을 내면은 빛과 열을 내고 압력이 나오겠죠. 이 안에서 막 폭발하니까 중력으로 이렇게 막 뭉쳐지다가 이 안에서 핵융합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러다가 폭발하니까 다시 커져. 그러면서 누르는 힘과 커지는 힘이 정역학적 평형을 이룹니다. 그 상태가 안정이 된 게 지금 태양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앞으로 한 50 몇 억 년 정도 더 빛이 나죠. 그게 지나서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연료가 사라져. 그러면은 그때부터 점점 이제 식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엄청나게 커지면서 적색 거성이 됐다가 이제 백색 거성이 되는 별의 이제 진화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을 통해 최초의 별이 나왔고 별이 핵융합을 통해 빛과 열을 내뿜으면서 이제 살아나가는 겁니다. 얘가
아주 창창하게 지금 태양이 딱 그 상태거든요. 창창한 나이. 그러면서 점점 에너지가 없어지고 차갑게 식어가면서 삶을 마감하는 건데 삶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만든 원소를 다시 우주 공간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만들어요. 수소, 헬륨, 이제 핵융합 했어. 내부로 가니까 이제 얘네들이 막 서로 압축이 되고 막 지들끼리 막 폭발하고 하다 보니까 더 무거운 애가 또 합쳐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탄소,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 이러한 우주에서 탄생을 또 합니다. 훨씬 더 강하게 융합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맞아지면은 그러다가 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초신성 폭발 같은 거. 어떤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은하에 있는 모든 별의 발길을 포함한 것보다 밝은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슈퍼노바. 네, 이게 초신성인데 이때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 폭발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훨씬 무거운 금속 원소도 만들어져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별에서는 별 내부에서는 합성이 안 되고 저런 엄청난 폭발이 있어야 합성이 돼요. 그러면 또 얘네들이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이 과정을 137.98억 년 동안 이 우주가 무한하게 반복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탄생했죠. 네. 네. 우리는 초신성의 후예입니다. 초신성의 폭발로부터 만들어진 이 먼지들, 그 다음에 별에서부터 만들어진 수많은 먼지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조합이 돼서 지구에서 탄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초신성의 후예고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다. 네. 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시간의 시작을 상상할 수도 있고 뭐 미래도 상상하고 전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가 난 더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도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정말 겸손한 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정말 어디서 근본도 없는 먼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정말 근본 없는 놈들이야. 우리는 거의 어디서 뭐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추측하기를 정말 거의 0의 확률에 가까운 이걸 겪어서 지금 우리가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먼지 같은 점 위에 사는 먼지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냥 먼지들인데 근데 우주의 시작과 끝을 사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무한한데 여기에 엄청난 먼지들이 있겠죠. 우리 같은 먼지들. 근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먼지들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사고하는 굉장히 똑똑한 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수명도 100년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봐야 125살밖에 못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야. 네. 그리고 또 정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만날 확률이 0이에요 거의. 거의 그치 0이지. 그러면 이 인연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 이렇게 교수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맞아. 근데 정말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서 과학 얘기를 하고 코스모스 얘기를 또 여기서 하고 정말 영역과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자체가 정말 경이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간은 이 우주에 현재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우리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현재까지. 그것도 우리만 아는 거잖아. 현재까지라는 거에 이미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라는 거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간이 유일한 그런 생명체고 인간은 초라하지만 우주를 사고하는 과정에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몰랐다면은 우리가 초라하지만 위대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즉 과학이 인간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여기서 이걸로 결론을 내는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학 애호가 궤도님이 그쵸. 결론에 가까워. 네. 그래서 결국 이 코스모스란 책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정확하게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늘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지금 그 해답은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우주를 탐구해야 된다. 아직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주장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달에 가야 된다. 화성에 가야 된다. 저 머나먼 오르트 구름에 가야 된다. 우리는 정말 멀리 있는 곳까지 탐험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칼 세건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80년 책이잖아요. 80년 책. 1980년에 나온 책이니까 사실 정말 오래된 책이다. 근데 여전히 경이로운 이유가 책 내용은 그래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끝없는 우주가 완성되었나, 현재 딱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조차 당연히 경이로운 건데 이거를 우주를 눈앞에 둔 인간이 느끼는 경이로움, 이거를 담은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과정을 담은 게 아니라 이걸 놓고 인간이 느끼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여전히 놀랍고 경이로운 거죠. 왜냐면 그 경이로움은 바뀌지 않거든. 그렇지, 맞아. 그게 안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팩트는 바뀌고 이거에 대한 지식은 한물이 갈 수 있어. 근데 이걸 놓고 인간이 느끼는 경이로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와, 드디어 마지막이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앤드류안이 남긴 말이에요. 네, 결국 너무너무 거대한 우주의 코딱지만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광대한 우주, 우리가 막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도 끝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정말 외롭고 고독하겠죠. 사막 한가운데 딱 놓여지는 순간 이 정말 척박하고 괴롭고 정말 외롭고 고독함, 이 광대함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훌륭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네, 코스모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코스모스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예. 코스모스 책 안 읽고 2편을 보려고 했던 분들은 약간 실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로다가 이제 코스모스 퉁치려는 분들. 퉁치려는 분들. 근데 요약본은 또 많아요. 유튜브에 많아요. 뭐 완전 정리 뭐 이런 거 많이 계신데 요약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과학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진짜 의식이 흐르는 대로 봤던 우리 코스모스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주제가 4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차차 우리가 속편으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고요. 예고편만 좀 봤던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죠. 제가 몇 번 경고를 드렸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뭐 몇 장 못하고 끝나서 좀 아쉽고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으실 거다. 네. 과학은 끝이 없으니까. 네, 끝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또 여러 채널에서 또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셜록 현준 네,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과학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